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무려 6%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확산되면서 전체 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건데요. 6%대 물가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이후 처음입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6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6%대 소비자 물가는 2000년대 들어서는 처음이고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11월 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기름값이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1년 전보다 50% 오른 경유 가격이나 31% 오른 휘발유 가격이 공업제품 물가를 9.3% 상승시키며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같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의 영향으로 축산물과 내수 서비스 부문 물가도 더 오르고 있습니다. 18% 오른 돼지고기, 27% 오른 수입 쇠고기 가격 영향으로 전체 축산물 물가는 10%나 올랐습니다. 외식 서비스업 물가 역시 1년 전보다 8% 올랐습니다. 물가의 절대적인 수치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꺾이지 않고 더 가팔라지는 상승 속도 역시 걱정거리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0%대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10월 3%를 넘어섰고 올 3월 4%, 5월 5%를 기록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6% 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상승 속도를 유지한다면은 7%대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는 더 높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4% 상승했는데 역시 1998년 11월 이후 가장 높습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의 경우 농산물과 석유류 제외 지수가 4.4%를 기록해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실 인사 검증 지적에 대해 전 정권 지명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인사 책임을 놓고 여야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조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은 부실 인사검증 논란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좀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음주운전 전력과 갑질 의혹이 제기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청문회 없이 임명된 상황. 새로 지명된 송홍열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과거 성희롱성 발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전 검증에서 의혹을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질이나 이런 거죠. 이 같은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궤변을 늘어놨다고 비판했습니다. 인사권자로서 결자 해지하지는 못할 망정 민심을 완전히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한 건 국회의 잘못이라면서도 상임위가 구성되면 검증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장관들의 그런 개혁에 대한 그런 비전이나 포부, 그다음에 부처 운영에 대한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임명이 늦어져 언론,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했다고 말하며 박 부총리의 소신껏 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최대 70%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20개에 이르는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연평균 33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60에서 70% 가까이 줄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외에도 총리 소속 60개, 각 부처 소속 위원회가 549개로 모두 609개의 정부위원회가 있다며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30에서 50% 정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규칙을 두고 당내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전준희가 의결에 내놓은 전대규칙 일부를 당 비대위가 상의도 없이 뒤집었다는 건데 파열음이 점차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이 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어제 전준희가 의결한 전당대회 예비경선 규정을 비대위가 한나절 만에 뒤집은 데 대한 반발입니다. 안 의원은 전준희 논의가 형해화되는 상황에서 더는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가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준희는 예비경선에서 국민 여론을 30% 반영하기로 의결했지만 비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중앙위원회 100% 비중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고위원 선출 시 행사하는 2표 중 1표는 권역별로 투표하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추가했습니다. 당내에선 지지 개파가 없으면 이재명 의원도 컷오프다. 민심의 잔치가 아닌 개파 대립의 장으로 비춰질 것이라며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비대위의 결정은 당내 극소수가 당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 86그룹인 삼선의 김민석 의원은 민주당다운 가치를 살려내겠다며 당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실정을 견제하고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준비하는 강한 야당을 만들겠습니다. 한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전날 당대표 출마 불가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이재명 의원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4월 비대위원장 선출 당시 이미 피선거권을 확보했다며 당이 유권 해석을 해주지 않는다면 예고한 대로 후보 등록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앞서 손 씨 아버지는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직접 아들을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성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 원을 암호화폐를 이용해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옮긴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이 가운데 500여만 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가 높다며 손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추가 수사로 밝혀진 범죄 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주된 범죄인 음란물 유포나 거래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인터넷 사이트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로 계획했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범죄 수익금 4억여 원이 국고로 환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손 씨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7천여 건의 음란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2020년 4월 출소했습니다. 손 씨는 당시 미국에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한국 법원은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손 씨 아버지가 미국 인도를 막기 위해 한국 검찰에 아들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고소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는 5살 이하 아동 2명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 100여 개를 제작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600년이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성범죄 가중처벌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성적 불쾌감으로 대체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17차 회의에서 성범죄 양형 기준의 설정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마치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친족사의 성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일 만에 가장 많은 18,000명대로 집계됐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4주 만에 1을 넘겼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147명입니다. 지난 5월 26일 이후 40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하루 사이 12,000여 명 늘었고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8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국내 발생은 17,976명, 해외 유입은 171명입니다.
입국자 격리 면제와 국제선 항공편 증설 등으로 해외 유입 사례는 12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에게 감염시킨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6월 다섯째 주 기준 1.0으로 집계됐습니다. 14주 만에 다시 1을 넘긴 건데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고 말했습니다. 여름철 활동량 증가, 그리고 면역 회피 가능성이 높은 변이 BA.5의 검출률 증가, 그리고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력 감소 등으로 인해서 예측을 상회하는 수준의 재확산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빠른 BA.5의 검출률이 이번 주 24.1%로 급증했다며 조만간 우세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BA.5가 이제 우세종이 된다면 BA.5 자체의 전파력이 기존의 오미크론 변이에 비해서는 빠르기 때문에 아마 확산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 추세를 따라간다면 확진자 증가에 따라 2, 3주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이나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전 국민 4차 접종에 대해선 전문가들과 논의 중이라며 관련 사항이 결정되면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여름철 재확산 방지를 위해 밀폐, 밀집, 밀접한 관광지에서 개인 방역 수칙 등을 지켜줄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에서도 원숭이 두창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김남중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19처럼 대유행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만 비슷한 형태로 환자가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손 위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 원숭이 두창 전용 치료제인 테코 비리마트 500여 명분이 국내에 도입돼 전국 지정병원에 공급됩니다.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대체해 오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원자력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27.4%를 차지했으며 이전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24%로 줄일 예정이었습니다.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가동 중인 원전을 계속 운전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인 다누리가 발사를 약 한 달 앞두고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발사장이 있는 미국 플로리다로 가기 위해 오늘 오전에는 인천공항으로 향했는데요. 앞으로의 일정을 서재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달 궤도선 다누리가 발사를 위한 이송에 들어갔습니다. 다누리는 오늘 오전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고 충격이 흡수되도록 제작된 특수 컨테이너에 실렸습니다.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인천공항으로 옮겨진 다누리는 내일 새벽 5시 미국 올랜도로 출발하는 항공편에 실립니다. 미국에 도착한 뒤엔 다시 육상으로 이동해 오는 7일 발사장이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캐네버럴 우주군 기지에 도착합니다. 이후 발사장에서 약 한 달 동안 상태를 점검하고 연료 주입, 발사체 결합 등을 거쳐 우리 시각으로 다음 달 3일 오전 8시 24분 우주로 향합니다. 다누리는 스페이스 X사의 펠콘 9 발사체에 실려 발사되며 달로 가기 위한 탄도형 달 전이 방식, 즉 BLT 궤적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궤적을 따라 약 4개월 동안 우주를 항행한 다누리는 12월에 달 궤도에 안착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후 1년 동안 달 상공 100km를 돌며 달 착륙선 후보지를 탐색하고 우주 인터넷 기술을 검증하는 등의 과학 임무를 수행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누리 발사에 성공하면 세계에서 7번째로 달 탐사선을 보낸 국가가 됩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미국에서는 독립기념일을 맞아 곳곳에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수백 명이 모인 시카고 인근의 한 행사장에서 무차별 총격이 일어나 최소 6명이 숨지는 등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 22살 백인 남성 크리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시카고 인근 하일랜드 파크에서 열린 축제 행진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오전 10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가 시작된 지 10여 분 뒤였습니다. 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 단위로 모인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I put my son in a dumpster and he sat there with his dog and I went back to look for the rest of my family. It was just horrible. I went back, there was a few people shot on the ground. 경찰은 인근 건물 옥상에서 이 거리를 향해 무차별 총격이 시작돼 현재까지 최소 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이 중상자가 적지 않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On a day that we came together to celebrate community and freedom, we're instead mourning the loss, the tragic loss of life and struggling with the terror that was brought upon us. 현재 경찰과 연방수사국은 용의자로 22살 백인 남성인 로버트 크리모 3세를 특정하고 이날 오후 레이크 포레스트 근처에서 그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고성능 소총 한 정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이 벌어진 하일랜드 파크는 시카고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부유한 마을로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주민 3만 명 가운데 90% 정도가 백인인 곳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참사 직후 성명을 내고 미국의 무차별적인 총기 범죄에 충격을 받았다며 당초 준비했던 독립기념일 축사 대신 희생자를 애도했습니다. 또 미국에 만연한 총기 폭력과 맞서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미 전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300여 건, 사망자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심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재건을 위한 움직임도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스위스에 모여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를 열었는데 우리 돈으로 약 972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이른바 우크라이나 작전을 계속 이어가라고 러시아군에 지시했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돌아온 일부 피라민들은 폐허로 변한 고향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습니다. 이젠 재건을 해야 합니다. 세계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38개 나라 외교 당국자와 14개 국제기구가 스위스에 모였습니다. 우선 피해 규모부터 확인했습니다. 1,000억 달러 이상의 기반 시설이 파괴됐습니다. 필요한 돈만 7,500억 달러, 우리 돈 972조 원이 필요하다고 우크라이나는 밝혔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Російська влада розв'язала цю криваву війну, вони спричинили ці масштабні руйнування і вони мають понести за це відповідальність. Заморожені активи Росії за різними оцінками складають від 300 до 500 мільярдів доларів. Частина країн вже почали процеси не просто заморожування, але і конфіскації цих активів. 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사업과 투자액을 묻고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조율하겠다는 겁니다. Europe has a special responsibility and a strategic interest to be at Ukraine's side every step of the way. And we will do our utmost to support these efforts. 참가자들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복구와 개발 계획, 우선순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리스찬스크 점령으로 동부 루한스크주를 장악했지만 다른 곳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며 우크라이나 내 다른 지역에서 특별 군사 작전을 계속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어제 서귀포 성산항에 정박 중인 어선 3척의 연쇄적으로 불이 나 1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제주에서는 비슷한 어선 화재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민소영 기자입니다. 거센 불길에 녹아내려 뼈대만 남은 어선들. 3척 가운데 2척은 선체 대부분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합동 감식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는 선체가 인양된 뒤 가능할 전망입니다. 오늘은 침수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 1차 감식을 진행하고 있고요. 갑판 위주로 이제 발화 부위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제주에서는 비슷한 어선 화재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7년 가을
태풍을 피해 성산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 13척이 무더기로 불타는 대형 화재가 났고 3년 뒤에도 성산항과 서귀포항에서 어선 15척이 화마를 입었습니다. 선박들이 인접해 정박한 탓에 삽시간에 불이 옮겨붙어 피해가 커졌습니다.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정박 중인 어선 화재는 20여 건에 이릅니다. 어민들은 항구에 배를 세울 곳이 부족한 게 근본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불이 난 어선들도 9대씩 옆으로 붙어 정박 중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때는 5, 6척, 7, 8척이 이렇게 한 줄에 붙습니다. 그럼 중간에 사고 나면 방법이 없잖아요. 이번 화재의 경우 소방대원이 물에 뛰어들어 결박된 밧줄을 풀고 계류 중인 선박을 분리한 뒤에야 진압작전이 가능할 정도로 사고 발생 시 대처도 쉽지 않습니다. 어선 화재를 막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다음 주면 초복입니다. 복날이 올 때마다 개 식용 금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뜨거워지는데요. 이 문제를 결론내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찬반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하경 기자입니다. 국제 행사가 열릴 때마다 개 식용 논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88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개고기집 정비 사업에 나섰는데요. 개고기 식당을 서울 외곽으로 밀어내고 간판도 보신탕 등으로 바꿨습니다. 17년 전 박지성 선수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팬들이 만든 응원가입니다. 여기에 개고기가 등장합니다. 지난해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에 입단할 때 그 노래가 다시 등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박지성 선수,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며 한국인에게 모욕이 될 수 있는 개고기송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는 이미 많이 바뀌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동물에 대한 권리, 동물권에 대한 관심도 늘었죠. 이제는 주변에서도 개고기 먹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데요.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느냐는 한 지자체의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84%가 먹을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개 사육 농가도 줄고 식당도 많이 없어졌는데요. 아직도 성업 중인 식당들은 고령층 또는 개 식용 문화가 있는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련법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엄밀하게 보면 개고기 판매는 불법입니다. 식약처의 식품 공전을 보면 식품 원료 분류에 소와 돼지 등은 있지만 개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원료가 아닌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고기를 팔게 되면 식약처가 영업 정지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개고기 판매를 단속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일종의 문화, 풍속의 영역이어서 당국이 나서서 손대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인데요. 반면 현행 축산법에서 개는 가축으로 분류됩니다. 관련 법에 따라 가축을 기르는 사육장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합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용 개를 키우는 개 농장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죠. 개고기는 불법이지만 식용 개 농장은 합법인 모순된 상황입니다. 30년 넘게 이어져 온 개 식용 논쟁. 지난해 정부가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개 식용 금지 여부를 결론내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건데요. 민관합동기구에서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올 상반기까지 도출하기로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가 개 식용을 끝내는 게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은 같이 했지만 종식 시기를 놓고 서로 생각이 달랐다고 전했습니다. 육견업계 쪽은 15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갖고 시설 철거 등에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업종 전환이 어렵고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건데요. 하지만 동물보호단체 측은 2030년 정도로 종식 시기를 좀 더 짧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한 타위안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까지는 이렇게 20년이 걸렸는데요. 우리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만큼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강화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코스피가 닷새 만에 상승 전환했고 코스닥도 6거래일 만에 상승해 무려 4% 가까이 급등하며 75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1.44포인트 오른 2341.78에 코스닥은 28.22포인트 상승한 750.95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독립기념일로 휴장한 가운데 코스피는 1% 이상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특히 기관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큰 폭의 매수에 나섰고 외국인도 동반 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차익 실현에 집중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 SDI, 카카오, LG전자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백신 매출이 급증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며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한편 코스닥에서는 LNF와 에코프로비엠 등 2차 전지 관련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20전 오른 1,300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경보 지역도 더 늘어났는데요. 체감 온도를 35도를 넘기면서 폭염 경보 지역이 늘어났고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폭염 속에 곳곳에 소나기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과 경기 북부 지역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 내일도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서는 양이 조금 더 많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서울이 26도, 대구 25도가 되겠고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대구 33도, 전주 34도, 광주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는 최고 2.5m, 서해상에서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모레는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